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징비록 함께 읽기를 시작한 지 벌써 5회차가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조 임금이 평양에서로 피난 가신 이후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치욕의 역사들, 쪽팔림의 역사들입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이 함경도로 들어오면서 두 왕자 또한 사로잡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행하던 김귀영, 황정욱, 황혁과 함께 함경감사 유영립, 북병사 한극함 등이 모두 적에게 사로잡혔다. 남병사 이효는 갑산으로 도망쳤다가 백성들 손에 죽었다. 이로써 모든 국토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외학통사 함정호란 사람은 가토 기요마사에게 사로잡혀 북도까지 다녀왔다. 이후 외적이 물러갈 때 도망쳐 왔는데 그는 나에게 북도 사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여기서 북도란 함경도 북부입니다. 적장 가운데는 가토 기요마사가 가장 용맹스럽고 전투에도 능했다. 그는 오니시 유기나와 함께 임징을 건너 황해도 안성역에 당도했는데 그곳에서 길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어느 길을 택할지 알 수 없었던 둘은 제비 뽑기를 통해 고니시 유기나가는 평안도, 갓도 기요마사는 함경도로 가기로 결정했다. 기요마사는 안성 사람 둘을 사로잡아 길을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말했다. 저희는 이곳에서 낯서 자란 까닭에 북쪽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요마사는 그중 한 사람의 목을 베어버렸다. 그러자 남은 한 사람이 겁에 질려 앞장서 나아갔다. 길잡이를 앞세운 기요마사 일행은 곡산에서 노리현을 넘어 철령 북쪽을 나왔다. 그들은 하루에 수백 리를 가는데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다. 그 무렵 북도 병사 한극함이 육진의 병사를 이끌고 해정창에서 적과 마주쳤다. 육진의 병사들은 말타기와 활에 능한 터에 평탄과 지역에서 적과 싸우게 되자 종횡무진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쏘아댔다. 이에 적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창고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해가 저물녘이 되자 군사들이 말했다. 일단 쉬면서 준비했다가 내일 적이 출몰하면 다시 싸웁시다. 그러나 극함은 듣지 않는 채 군사를 이끌고 적을 포위하였다. 창고에 갇힌 적은 곡식섬을 성처럼 쌓은 후 그 안에서 우리 군사의 활을 피하면서 조총을 쏘아댔다. 겹겹이 서서 포위하고 있던 우리 병사들은 조총에 맞자 한 발에 서너 명씩 쓰러지기 일쑤였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병사들 대우는 무너지고 말았다. 그때서야 한극함은 병사들에게 후퇴를 명하였다. 전열을 재정비한 병사들은 고개 위에 진을 친 다음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적은 밤중에 몰래 나와 우리 병사들의 진을 삥 둘러 매복하고 있어서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어 지척도 보관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병사들은 일어나 멀리 있는 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 방의 대포 소리로 신호로 적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자 우리 병사들은 놀란 채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다. 적이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진흙 속에 빠지면서 적들이 몰려와 칼로 찔러 죽였다. 이렇게 죽은 병사의 수가 헤를 수조차 없었다. 한극함 또한 경석으로 도망갔다가 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임해군과 순화군은 함께 회령부로 갔다. 순화군은 처음에 강원도에 있었는데 적이 강원도로 들어오자 북쪽으로 피해간 것이다. 당시 적은 왕자의 뒤를 계속 쫓았다. 이때 회령부의 아전인 국경인이란 자가 자기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왕자와 소영원들을 잡아 묶어 놓고는 적에게 넘겼다. 이를 본 기요마사는 그들을 풀어준 다음 군진 속에 두었다가 후에 함흥에 머물도록 했다. 당시 7개군 윤탁열은 혼자서 도중에 병이 났다는 핑계로 빠져나와 별해보에 깊이 틀어박혀 있었다. 또한 동지 의기는 왕자 일행을 쫓아가지 않고 강원도에 머물러 있었다. 덕분에 이들은 적에게 잡히지 않았다. 유영립은 적에게 잡혔지만 문관이라고 해서 가두어 놓진 않았다.
그 틈을 노려 빠져나온 유영립은 임금이 계신 곳으로 찾아왔다. 이 일이 평양에 당도했다. 충주 싸움에서 패한 이 일은 강을 건너 강원도 경계를 지나 겨우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당시 장수들은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다가 적을 맞아 도망가거나 싸움에서 죽어 임금을 수행할 사람조차도 남아있지 못했다. 게다가 머지않아 적이 밀어닥칠 것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몹시 뒤숭숭했다. 그런 터에 이 일이 도착한 것이다. 아무리 싸움에 패해 도망온 신세라 하더라도 이 일은 본래 명성이 높은 장수였어 사람들은 대단히 기뻐했다. 그렇지만 이 일의 행성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몇 번의 전투에서 패하고 이리저리 숨어 지내는 까닭이 패랭이를 쓰고 배적삼에 집신을 쉬는 그는 몹시 수척했다. 나는 그를 불러 말했다. 지금 이곳 사람들은 그대가 도착한 것에 큰 의지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행색으로 어찌 사람들을 믿음을 줄 수 있어? 그리고 행장을 뒤져 남색 비단 천릭을 찾아내 그에게 입혔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나서 종립도 주고 은정자와 채색 가끔도 마련해 주어 옷차림은 그럭저럭 갖추어졌다. 그러나 가죽신을 마련해 주는 사람은 없어 집신을 신은 채로 걸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비단원의 집신이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구려. 위 사람들 또한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웃었다. 그때 벽동에 살던 병사 임국경이 달려 큰 소리로 보고했다. 저기 이미 봉상까지 들어왔습니다. 나는 급히 좌상을 찾아 말했다. 저의 척후병이 틀림없이 대동강 건너까지 와 있을 거요. 강 가운데 있는 연기로 밑으로는 강물이 두 줄기로 흐르고 있어. 한 줄기는 물이 얕아 건널만 하고 다른 줄기는 깊어 건널 수 없어. 만일 적들이 백성을 앞세우고 건넌다면 막을 수 없을 것이요. 빨리 이 일을 보내 얕은 물줄기를 지키고 있도록 하오. 좌상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일을 급히 파행키로 했다. 그러나 이 일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는 겨우 수십 명에 불과했으므로 이 일은 함구문에 앉아 병사들 점하고 있었다. 마음이 급한 나는 사람을 보내 확인토록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일은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좌상에 여러 번 재촉해야 겨우 떠나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길을 안내한 사람도 없었던 까닭에 다른 길로 들어서 가다 평양 좌수 김내윤을 만나게 된 이 일은 그의 안내로 만경대로 달려갔다. 그곳은 성에서 겨우 1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곳에서 서서 대동강을 바라보니 강 건너편 기슭에는 적 수백 명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고 강 가운데 작은 섬의 백성들 혼비백산에 달아나고 있었다. 이 일은 병사들에게 섬으로 들어가 칼을 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병사들은 주저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 일이 칼을 빼어 들고 다그치자 그제야 병사들은 마지못해 섬으로 들어갔다. 적들은 이미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병사들은 활을 쏘아 6, 7명을 마치자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이 모습을 본 적군은 그만 물러가 버렸다. 이 일은 계속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명나라의 요동 도사가 진무 임세록을 우리나라에 보내 외적의 정세를 탐지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께서는 임세록을 대동관에서 접견하셨다. 6월 1일 복직한 나는 바로 임금의 명령에 따라 임세록을 접대하게 되었다. 당시 요동에는 외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말을 얼마 전에 들었다. 그런데 다시 임금이 서울을 버리고 서쪽으로 피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이었고 외적이 평양까지 닿았다는 소식을 접하자 의심을 품기까지 했다. 아무리 외적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조선이 외국의 앞잡이가 되어 이끌고 온다고도 했다. 임세록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나는 그를 연광정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아래쪽을 살펴보니 대동강 동쪽 숲에서 적병 하나가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잠시 후 다시 두세 명이 나타나더니 앉았다. 섰다 하는 모습이 한고롭게 그지없었다. 나는 임시록에게 말했다. 저들이 바로 저의 척추병입니다. 기둥에 기대어 이 모습을 바라보던 임시록은 믿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왜 적의 척후가 저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외적은 본래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뒤편에 대군이 진을 치고 있다 하여도 앞에 나타난 척후병은 언제나 두세 명에 불과하지요. 이를 보고 소홀히 여겼다가는 반드시 그 꾀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 말을 들은 임시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러곤 본국으로 보고하기 위해 급히 말을 돌려 떠났다. 조정에서는 도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이원익 등을 거느리고 평양을 지키도록 좌상 윤두수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보다 수일 전의 일이었다. 임금이 평양을 떠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을 모두 도망가기 시작하여 온 마을이 텅 비게 되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세자에게 대동관문 앞에 서서 노인과 어른들에게 평령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뜻을 전하게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질 않았다. 동궁마마의 말씀만 가지고는 민심을 수습할 수 없습니다. 승상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할 수 없이 임금께서 대동관문에 나가셨다. 그러고는 승지에게 평령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엎드려 절하고 통곡하더니 물러갔다. 얼마 후 숨어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오게 되자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미 적군은 대동강변에 출몰하기 시작했고 제신 노직 등은 종묘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궁인들을 호위하며 성을 나섰다. 이 모습을 본 성안의 아정과 백성들이 난동을 부렸다. 그들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나서며 폭행했다. 신주는 길에 떨어지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제신을 지목하며 말했다. 너희들이 평소에는 편히 앉아 국록만 축내더니 이제 와서는 나라를 망치고 백성마저 속이는구나. 이 무렵 연광정에서 임금께서 향하던 나는 아내자와 어린 아이까지 분노를 감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 성을 버리고 갈 거면 왜 우리는 성 안에 나 들어오게 했소? 이야말로 우리를 속여 적의 손에 넘겨줄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오? 궁궐문에 이르러 보니 소매를 걷어 올리고 손에는 온갖 무기와 몽둥이를 든 난민들로 거리가 가득 찼다. 신하나 궁 안의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저 망연히 서 있을 뿐이었다. 이들이 궁으로 밀고 들어온 날에는 큰일이었다. 나는 문밖 계단 위에 서 있다가 그중 나이가 들고 수염이 긴 사람 하나를 손짓으로 불렀다. 알고 보니 그는 그 지방의 관리였다. 나는 조용히 그를 타일렀다. 그대들이 힘을 모아 성을 지키고 임금을 성 안에 모시려 하는 것을 참으로 충성스러운 행동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문에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는 것은 큰일 날 짓이다. 지금 조정에서도 이것을 지킬 것을 청하여 임금께서도 이를 허락하셨는데 이리 소란을 피우는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 당신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 같은데 내 말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물러가도록 하라. 만일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손에는 큰 든몽둥이를 버리고 말했다. 나라에서 성을 버리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인들이 지금 주저없이 분한 마음에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자오니 저희의 가슴이 환하게 발고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인 사람들을 쫓아 돌려보냈다. 그 전의 일이었다. 적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조정 대신들은 피란갈 것을 청했다. 특히 사관부와 사관은 그리고 홍문관에서는 연일 대궐문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인성부원군 정철은 누구보다 앞서 피란을 주장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상황은 서울을 떠나올 때는 다릅니다. 서울에서는 병사와 백성 모두가 흩어져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양은 다릅니다. 앞에는 강이 가로막고 있고 백성 또한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곳에서 명나라는 가깝습니다. 며칠 동안만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명의 구원병이 도착할 것입니다. 만일 이곳을 떠나 의주로 간다면 이제 의지할 만한 터전도 없습니다. 이는 곧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좌상 윤두수도 나의 의견 동조하고 났습니다. 그는 다시 정철에게 말했다. 평소 공의 태도를 보면 나라를 위해서는 분을 참지 않아 아무리 어려운 일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소. 그런데 이런 주장을 펴다니 참으로 뜻밖이요. 곁에서 윤두수는 시 한 편을 읊었다. 내가 칼을 빌어 아첨하는 신하를 베고 싶으랴 하는 문산의 시였다. 이 시를 들은 정철은 크게 화를 내더니 옷소매를 뿌리치면서 나가버렸다. 평양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해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감사 송원신을 불러 물었다. 어찌 난민들의 행동을 진정시키지 못했는가? 이 말을 들은 송원신은 주동자 3명을 색출해 대동문 앞에서 목을 베었다. 그러자 무리들은 모두 터지고 말았다. 이 무렵 조정에서는 이미 성을 나서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었다. 다만 함경북도가 험하고 구석진 곳에 있는 까닭에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뿐이었다. 당시 함경도는 이미 적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으나 누구도 보고하지 않아 이런 논의가 가능했다. 동지 이희덕은 영흥부사로 근무할 무렵
선정을 베풀어 백성의 인심을 얻은 바 있었다. 그런 이유로 삼경도 순찰사에 임명되었으며 병조 좌랑 김 의원을 종사관으로 삼아 함경 북도로 가기로 했다. 왕비 및 궁빈 이하 인원은 앞서 떠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나는 강하게 반발했다. 임금께서 이곳으로 피난오신 것은 명의 구원병을 기다렸다가 나라를 수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 놓고 오히려 저 깊은 술자리로 들어간다면 적의 적이 길을 가로막아 명나라 통신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고서 어찌 서울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은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고 있는데 그곳이라고 적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으로 갔다가 불행히도 적을 만나기라도 하는 날에는 북쪽 오랑캐 땅밖에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겠습니까? 지금 여러 신들의 가족들이 대부분 그곳에 피해 있는 까닭을 그곳으로 가자는 의견이 많은 듯합니다. 신의 늙은 어머니 또한 강원도나 함경도 지방에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면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찌 나라의 앞날보다 우선하겠습니까? 말을 하면서 목이 메인 난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숙연해지시며 말씀하셨다. 경의 어머니는 안녕하신지 모르겠구나. 다 내 탓이로다. 그러나 내가 물러나온 뒤에도 지사 한준이 임금을 뵙고는 함경북도로 향할 것을 추천하였다. 결국 중정께서도 함경도로 향해 떠나셨다. 그때는 적이 대동강에 온 지 3일이 지날 무렵이었다. 우리 일행이 영광정에서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외병 하나가 나무 끝에 종이를 매달아 강가 모래 위에 꽂아놓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화포장 김생녀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도록 명령했다. 작은 배를 타고 김생녀가 건너가자 외병은 무기도 지내지 않은 채 다가와 악수를 청하면서 친절하게 그 종이를 건네주었다. 김생녀가 편지를 가지고 왔으나 막상 펼쳐보지도 않았다. 편지를 보는 것이 뭐 괴롭겠습니까? 말을 마친 나는 편지를 펴봤다. 그것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조선국 예조판서 이공각하께 드립니다. 이덕형에게 시계노부와 겐소가 함께 보내는 편지로 그 내용은 강화를 의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덕형은 조각배를 타고 건너가 시계노부와 겐소를 대동강 가운데서 만났는데 그 모습이 오랜 친구와 같았다. 겐소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조선의 길을 빌어 중국에 조공을 하고자 하였는데 조선이 허락하지 않아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소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작은 길이라도 열어주신다면 더 이상 큰 일은 없을 것이오. 그러나 이덕형은 전날 양국 간 약속을 저버린 것을 상기시킨 후 말했다. 우선 귀국 군사들을 물리치고 나서 강화를 논의합시다. 그렇지만 시계노부의 말투가 무례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다. 그날 저녁 적 수천 명이 나타나 동쪽 기슭에 진을 쳤다. 6월 11일 마침내 임금께서 영변을 향해 길을 떠났다. 대신 최홍원, 유흥, 정철 등은 따라갔고 좌상 윤두수, 도원수, 김명원, 순찰사 이원익은 평양성에 머물렀다. 나 또한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기 위해 평양에 머물렀다. 그날 왜적은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나는 좌상과 도원수 그리고 순찰사와 함께 영광정에 있었으며 평안감사 송원신은 대동성 물루를 지켰다. 또 병사 이윤덕은 우병로 위쪽 강을 자산군수 윤유후 등은 장경문을 지켰다. 당시 성 안의 병사는 장정을 포함해 모두 3, 4천 명 정도였다. 이들을 성첩에 배치했으나 대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어느 곳에는 빽빽이 서 있는 데 비해 너무 적은 곳도 있었다. 얼밀대 북원에는 소나무에 옷을 걸어놓아 적을 속이기도 했는데 이를 의병이라고 불렀다. 강을 건너 바라보니 적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았다. 동대원 언덕 위에는 일자 모양으로 진을 치고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세워 놓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만장과 흡사했다. 10여 명의 적 기병이 양각도를 향해 강물 속으로 들어섰다. 강물은 말허리까지 차 올랐는데 꽃비를 잡고 한 줄로 버려서 일제히 강을 건너는 자세를 취하였다. 나머지 적들은 강 위에서 한두 명 혹은 서너 명씩 짝을 지어 큰 칼을 메어 왔다 갔다 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말했다. 저건 진짜 칼이 아닙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칼에 백납을 칠해서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멀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연일곱의 적군이 조총을 가지고 강변 가까이 오더니 우리 성을 향해 총을 쏘았다. 엄청난 소리를 내며 총알은 성 안까지 날아왔다. 특히 어떤 곳은
대동강까지 날아 기와 위에 떨어지기도 했다. 수천 보에 이르는 거리를 날아온 것이다. 성루 기둥에 맞은 것은 몇이나 깊게 박히기도 했다. 붉은 옷을 입은 녀석 하나가 연광정 위에 앉아 있는 우리를 장수로 오인하고 총을 겨누며 다가오더니 모래벌까지 와 쏘아댔다. 정자 위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맞았으나 거리가 워낙 멀어서인지 특별히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나는 군관 강사익을 불러 활을 쏘도록 시켰다. 화살은 강한 강 건너 모래까지 날아갔다. 이를 본 적들은 이리저리 피하며 물러섰다. 이를 본 원수 김명은 활 잘 쏘는 병사를 뽑아 날랜 배에 태운 다음 강 한가운데 나아가 활을 쏘도록 했다. 배가 저 편에 다가가자 적 외적들은 멀리 달아났다. 우리 병사들이 배 위에서 현자총을 쏘자 불화살이 여기저기 박히기 시작했다. 왜군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정신없이 흩어졌다가 화살이 떨어진 후에 모여들어 구경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날 병선을 제때 정비하지 않았다 하여 수리공 한 명의 목을 베었다. 이 무렵 비가 오지 않아 강물이 나날이 메말라갔다. 그래서 제신들은 여럿으로 나누어 단군 사당, 기자 사당, 동명왕 사당에 보내 기우제를 지냈으나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나는 좌상에게 말했다. 이곳은 강이 깊고 배도 적었어. 저기 건너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상류로 가면 건널 만큼 얕은 곳이 있을 것이요. 머지않아 적들은 그곳으로 건너올 것이니 지금부터 방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저기 강을 건너기만 하면 성을 지킬 방도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김명원은 워낙 느긋한 성민 까닭에 태연히 말했다. 이윤덕을 이미 시키도록 했소이다. 나는 다시 말했다. 이윤덕 정도에게 의지할 수는 없는 일이요. 그러고는 이원희가 가리킨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 보았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 공이 나아가 강을 지키는 것이 어떻소? 그러자 이원희가 대답했다. 명령만 하신다면 당연히 나아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좌상 윤두수가 말했다. 공이 가 보는 것이 좋겠소이다. 이원익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시 나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오직 명나라 장수만 접대할 뿐 군사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적에게 질 것 같았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가서 명나라 군사를 맞아들이는 것만이 해결책이라 생각했다. 날이 저물자 나는 종사관 홍종록, 신경진과 더불어 성을 떠났다. 밤이 깊어서 순안에 도착했는데 도중에 이양원과 종사관 김정목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회양에서 오는 길이라 하면서 저기 이미 철령에 이르렀다고 알려주었다. 다음 날 숙춘을 지나 안주에 도착해서 임시록을 만났다. 나는 공문을 접수하여 임금께 보냈다. 이튿날 임금 일행이 이미 영변을 떠나 박천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박천으로 달려갔다. 동원에 나온 임금께서는 나를 불러 물었다. 평양성은 지킬만 하던가?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곳 주민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 지킬 듯합니다. 그러나 내버려둬도 안 될 것입니다. 사시바삐 구원병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이 이곳에까지 달려온 것은 명나라 군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윤두수가 보낸 장계를 나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어제 이미 노약자들을 성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던데 어찌 성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답시 대답했다. 전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신이 그곳에 머물 무렵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저기 강을 건넌다면 아마도 얕은 곳을 걸어 건널 것입니다. 이를 방비하기 위해 마름새를 물속에 깔아 놓는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께서 즉시 그곳 주변에 있는 마름새를 모으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인 마름새가 수천 개 이르자 임금께서는 즉시 그것을 평양으로 보내라 하고 명령했다. 내가 다시 말했다. 평양 서쪽의 강서, 용강, 정산, 함종 등의 고을에는 곡식도 많고 주민도 많습니다. 만일 저기 가까이 왔다는 소식만 전해져도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질 것입니다. 한시 바삐 시종 한 사람 보내 인심을 달래도록 하시옵소서. 덧붙여 군사를 보내어 평양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병조 정랑 이유증이 계책에 뛰어납니다. 그를 보내옵소서. 대답을 마친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신은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렵습니다. 밤을 새워 달려가 명나라 장수를 만나 구원병을 의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물러나온 나는 즉시 이유증을 불렀다. 그러곤 임금과 나눈 내용을 알려주었더니 그는 깜짝 놀란 마음으로 아니 그것은 저거의 속인데 어떻게 간단한 말씀입니까? 나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는 어떠한 어려움도 피하지 않는 것이 도리요. 지금 나라가 바람
등불과 같은데 끓는 물속이라도 들어가야 할 때에 이 정도 일을 피하려 한단 말인가?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이 강력했다. 대전강가에 이르러 보니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고 있었다. 다시 광통원 쪽을 바라보니 들판에 군사들이 여러 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군주를 시켜 그들을 불러오도록 했다. 혹시 평양성이 함락되어 쫓겨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던 것이다. 그들을 불러 물어본 적 의주, 용천 등에서 온 군사들로 평양에서 강을 지키던 군사들이었다. 어제 적병들이 왕성탄을 강을 건넜습니다. 군사들도 모두 도망가고 병사 이윤도 있고 도망쳤습니다. 깜짝 놀란 나는 편지를 적어 군원관 최윤원을 시켜 임금께 알리도록 했다. 그러고 밤이 되어 가상군으로 달아갔다. 한편 왕비께서는 그날 밤 박천에 당도했다. 북쪽을 향하다가 이미 적들이 달려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방향을 바꾼 것이었다. 그때 통천군수 정구가 사자를 시켜 병금식을 보내왔다. 마침내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다음 편에 제 6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